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님의 고언직설 코너입니다. 어제 이어서 총선 대비한 이런저런 정당의 지금 방향과 노선 또 내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이 국민당이 선관위 이제 등록을 하려 했는데 선관위가 국민새정당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요즘 뭐 39개가 등록되어 있다 했으니까 좋다는 이름은 다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게 있어서 안 된다니까 이제 안철수 측에서는 국민의당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때 국민새정당이 등록했는데 그거는 왜 그때 등록시켜 줬냐 이제 이러는데 억울하다고. 그 뭐 엿장수 마음으로 선관위가 요즘 뭐 선관위가 그 좀 색깔이 분명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저 당의 창당에 상당히 좀 진을 빼는 부분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이름도 지금 두 차례 바꾸 먹는 걸 보니까 이제 좀 딱하기도 해요. 뭐 저는 안철수 당이 뭐 국민의당이든 국민당이든 무슨 안철수 신당이든 뭐 그건 관심이 없고 이 국가가 제대로 이렇게 작동하고 움직여 가려면은 심판관이 아주 정확해야 합니다. 그 심판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하나가 사법부입니다. 이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을 해주고 우리가 법원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법원은 판결이 못 믿겠다 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불신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대의 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의 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게 선거를 하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표자를 뽑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가서 다 정치를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어떤 주장들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가 가서 국회에 가서 말하자면 우리를 대신해서 정부에 대한 견제도 하고 법도 만들고 예산도 심의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 선거를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그 심판자를 하는 역할이 선관위예요. 선관위.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말하자면 정치 기구화한다든가 편파적이라다 정치 편향을 나타냈다 하면은 그건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 독재국가 보면 선관위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부가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나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적어도 법원이라든가 선관위 같은 경우는 정치가 힘이 과다하게 개입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문재인 캠프 사람 아닙니까?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국회 청문도 안 거치고 그냥 내리 꽂아가지고 낙하산으로 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선관위라고 하지만 뭐 선관위원들이 있지만 비상임들이기 때문에 상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선관위는 상임위원이 또 그 사무총장을 데리고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 선관위가 완전히 정치 기구화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뭐 비례 한국당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과거에는 다 해줬는데 그러면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건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국민의당도 뭐 국민당인가 안철수 당도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모양인데 어쨌든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들이 흔들리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는 거. 지금 선거에 대한 부정 알레르기가 우리들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 3.15 부정선거도 그렇고 과거에도 다 뭐 이 부정선거가 만연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뭐 민주화 이후에는 그런 그 부정선거의 그런 어떤 우려랄까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 희석이 된 상황인데 최근 울산 선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권력이 완전히 개입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상대 후보를 거꾸로 들이고 경찰력을 동원해갖고 수사하고 뭐 이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청와대가 거기 사령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심판하는 선관위까지도 집권당이 좌지우지한다. 또 그런 오해를 받는다. 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해받을 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선관위가 그런 오해받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예, 정말 선관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 나중에 이제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선관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또 짚고 한번 넘어가 봐야 되는데 그 미래한국당이라고 비례대표 위성정당 있잖아요. 자, 선관위가 비례대표는 대의원이나 당원이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고를 하고는 쏙 빠졌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려다가 뭐 조금 고민에 빠졌다 말은 있는데 미래민주당인가 뭐 나왔다면서요. 예, 그런데 자기하고 근데 관계없는 거기는 사람이. 여당이니까 또 봐주겠지요. 근데 문제는 또 여당이고 쇼를 잘하니까 또 뭐 내부에서 뽑는 기구를 후딱 만들고 뭐 이 저 대깨문 동원해서 다 모양을 갖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국당은 그런 임기응변이나 순발력이나 정치적인 어떤 이 뭐랄까 지혜나 동원력이 뛰어나지 못한데 저 당에서 이제 미래 이 한국당이라는 걸 만들어가 이제 새로운 통합당인 미래 통합당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언뜻 봐도 나중에 큰 문제의 소지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미래 한국당의 공천은 비례대표만 하니까 비례대표 공천 누구를 공천하고 번호 순서는 또 1, 2, 3, 4번 이런 순서는 누가 정할 거냐. 이번에는 또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에 들어가는 비례대표와 일반 또 정당 비례에 들어가는 비례대표 그것도 그렇죠. 또 다르죠. 다르게 네. 번호도 다르게 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굉장히 복잡한데 그 한성교하고 또 한성교 씨는 탈당했고 조은현 씨는 비례대표니까 또 제명을 해줘서 그 사무총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그 당에 솔직하게 말하면 뭐 당원이 있겠습니까? 당에 그야말로 뭐 한국당이 자기들 사람 동원해 가지고 그냥 만드는 정당인데 급조 정당인데 형식만 정당이지 정당 구조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뽑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김형호 공관위는 지역구만 하도록 돼 있을 거고. 글쎄 뭐 그러니까 저게 지금 가만히 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관위나 문정권에서 나중에 칼을 들이미기에 거의 완벽한 구조로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아까도 선관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선거법을 4+1에서 한국당 제외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정당에도 있어 왔거든요.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자면 전략공천을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많죠. 뭐 탈북자라든가 뭐 좀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이 정당의 판단에 의해서 그게 무슨 돈을 받고 온다든가 무슨 불법적으로 한다면 그건 안 되지만 공개적으로 해서 전략 공천을 하는 거. 그 당의 어떤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또 득표에 필요한 사람들을 전략 공천하는 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선거법에 들어있는 말하자면 비례대표는 전략 공천을 못 한다. 그러니까 대의원이라든가 당원들이 있는 데서 말하자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번 20대 총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면서 지역구는 다 전략 공천 다 됐는데 비례대표 김종인이가 다 먹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혹시 해버릴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말하자면은 민주당 당은 당규에 그걸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다시 선거법에도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걸러줘야 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선관위가 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그건 거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법 만드는 데도 아니고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관위가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 한다면은 정치는 또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방침을 정해줘야죠. 예를 들면 정당에서 이렇게 전략공천이 아니라도 뭐 한 장에 쭉 써가지고 이것을 대의원 뭐 당원 투표에 붙여서 그대로 통과시키면 된다든가. 저는 우선적으로 정당도 물론 고민해야 하겠지만 그 법을 어떻게 지킬 건가를
이 법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지켜야 하니까 테두리 내에서 정치 현실과 맞게 어떤 방향이라든가 유권 해석을 내려줘야 되지 유권에서 않겠어요? 예.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죠. 예, 근데 이 선관위가 지금 안 하고 안 있고 하고 있죠. 툭 던져놓고 예. 이제 왜 너들 그러냐? 알아서 해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 비례대표가 몇 석 안 돼요. 많아봤자 한 5, 6석뿐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못 하겠어요. 네, 하겠죠. 전략공천 할 것도 없어. 네. 근데 문제는 미래 한국당 아닙니까? 한국당에서 이렇게 유성정당으로 만든 여기는 그래도 한 20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피 터지게 싸울 가능성이 많고 이 공천권을 놓고 뭐 뒤에서도 여러 이 정파들 간에 나눠먹기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미래 한국당 한번 골탕 먹어봐라. 예. 조혜주가 그러고 있나? 그래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에서도 뭐 한성교가 자기가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는 내가 다 공천한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뭐 그냥 해보는 소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공관위가 지역구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공관이든 어디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을 지키면서도 문제가 될지 않을지 선관위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해가면서 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잘못했다가는 법을 어겼다 해갖고 한번 그게 무효가 되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 비례대표 자체가 없어져. 근데 여기서 문제는 심각한 게 뭔가 하면 A당의 공관위가 B당의 공천을 했다라는 게 법적으로 내부에서 합의해서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그렇죠. 바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리에 핵서 이쪽에서 정해서 저쪽으로 넘겨서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또 덮쳐서 둘이 통화한 기록이나 뭐 장부나 이런 거 온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모르겠어요. 황교안이나 한국당의 지도부는 그래 공관위에서 지역구 공천은 좀 이렇게 경쟁으로 하고 저 당에서 만드는 거는 내가 그냥 신봉 하나 보내서 하겠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권이 얼마나 꼼꼼하게 지금 다 괴롭히고 잡아내고 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저 당의 비례 공천이 발표가 됐을 때 딱 그때 총선 앞두고 이걸 틀기 시작하면 이제는 총선 자체가 김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당선돼도 다 무효가 돼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아예 미래 한국당 공천을 포기하고 그냥 알싸하게 그냥 공관위로 좀 매석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투명하게 가느냐 아니면 저 당의 진짜 당원들을 지도세도 모르게 많이 보내서 보팅을 해서 하는 시스템을 빨리 갖추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뭐 비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공천에서 떨어진 놈은 또 누군가가 폭로하고 터뜨릴 거예요. 저 한국당에 누가 다 정해서 일을 했다. 그러다면 나중에 이제 내부에서 터져 나오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원천적으로 이것 자체가 꼼수기 때문에 이 꼼수를 법으로 갖다 들이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 꼼수로 지금 대응한 것 아닙니까? 예. 이 더불어민주당이 4+1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편의대로 이렇게 먹으려니까 전국을 완전히 선거를 장악하려고 하니까 한국당에서 사실은 유성정당 만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뭐 전혀 맞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들은 비례대표를 지금 한 석도 뭐 몇 석도 얻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시도를 했겠죠. 정말 이 꼼수로 대응을 한 건데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거기 무슨 비례대표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관여한 사람도 아니고 또 선거법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가타부타 이렇게 얘기는 어렵지만 한국당으로서는 말하자면은 뭐 선관위뿐만 아니라 현 집권 세력이 자기들로서는 제1당을 내줄 가능성도 지금 이렇게 농후한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이대 가지고 미래 한국당의 비례대표 이것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불법이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권은 지금 뭐
눈치 보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상식에 설마 그런 안면 게 몰수예요. 설마 그런 게 하겠냐 그런 게 없는 정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대책을 세워야겠죠. 예, 그래야 되겠죠. 예. 예. 그걸 안 했다고는 나중에 예. 완전히 뻥 하는 수가 생기죠. 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저께 갑자기 이상한 일이 좀 있었어요. 김무성 의원하고 이종걸 강산일 의원입니까? 그래서 11명이 여야에 그 뭐 저 보수 쪽에서도 보니까 이주영, 여상규도 들어가 있어요. 11명이 4월 15일 날 총선에 국민 그 개헌 발안 제도를 원포인트 국민 투표를 하자. 그래서 사실 그 기사를 읽어보는 사람 중에 정치에 크게 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기사를 읽어도 뭔 말인지 좀 헷갈릴 부분인데 그런데 보니까 1월 15일 날 국민 개헌 발안 연대라는 조직이 생겼어요. 그게 뭔가 보니까 뭐 경실련이고 헌정에도 뭐 있고 뭐 이런던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헌을 지금 현행법은 개헌을 국회하고 대통령만 발의하게 돼 있는데 유신헌법 이전에는 국민 발안제가 있었다. 예, 그거를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가 있었죠. 예, 그거를 이번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도 봤어요. 예, 시험 보셨죠. 시험에 나오죠. 니콜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없으면 잘 모르는데 개헌을 누가 발의하는가 하는 조항을 그게 헌법에 명시돼 있대요. 그렇죠. 헌법에 네, 법률이 아니라 워낙 중요하니까. 헌법에.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발안을 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돼요. 예, 그렇죠. 개헌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개헌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헌하는 게 뭐 대통령제를 이원 집정부제를 바꾸는 게 개헌이 아니라 예. 이것도 개헌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지금 자만 고쳐도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말을 하는 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마 이런 이거를 하려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개헌을 미루고 있다. 대한민국은 개헌을 해서 정치 지금 구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정치인이 눈치를 보면서 개헌을 미루고 있으니까 국민이 개헌을 발안하도록 이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심지어 개헌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은 낙선까지도 하자. 뭐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의용 단체나 위성 단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순수한 단체가 뭐 누구 개헌 발안 제도 도입하자고 무슨 뭐 그런 거 조직 만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엊그제 김무성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4월 15일 날 국회의원 뽑을 때 원포인트 그러니까 국민 발안 제도를 넣는 거 개헌에 국민 발안 제도를 넣는 거를 그걸 원포인트 개헌 국민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 투표를 해서 국민 발안 제도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좀 여야 의원들이 11명이나 모여서 기자회견을 해서 이걸 발표했어요. 여야 의원들도 보니까 여상규, 이주영, 김문수, 김문수는 아니고 누구야? 원혜영, 이종걸. 뭐 이런 사람들 다 일수거사들 아니야? 이제 그만둬야 할 분들. 네, 그러니까 딱 그만둔 사람들이 모여서 대부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갈 사람들이 뭐라고 의혹을 가지고 이런 일을 굳이 이야기하나. 그런데 하나 더 웃기는 거는 그러면 당일날 투표하러 가서 국회의원 이 긴 투표지 하나 쓰고 이거는 또 국민 투표입니다. 개헌 국민 투표입니다 하면서 개헌 발안에 국민 발안에 찬성하는 안 하나 넣는 거고요. 아니 이 투표지도 지금 정당 투표해갖고 수십 뭐 몇 미터가 된다고 나오는데 거기다 또 개헌 투표까지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 좀 정신이 나간 사람들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들이 11명이나 모여가지고 왜 정계 은퇴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저 황교안 저 비왕적 대통령제 바꾸는 그 개헌을 총선 승리해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말 턱 던져놓고 문재인 만나자 했다가 그 뒤로는 또 조용해졌어요. 좀 뭐라고 하니까 그런가. 근데 김무성이 일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문재인을 심판하자라고 이제 이 보수는 자 문재인을 빨리 심판해서 이번에 탄핵을 하거나 뭐 끌어내리자 이런 게 선거의 목표가 되어도 선거가 이길동 말동한데 이제 개헌하자고
국민들이 발안해서 개헌하자라는 걸 같이 하게 되면 김무성 의원은 뭐 호남이니 뭐 광주니 나간다 말하지 않습니까? 당에서 나가라고 자기도 나간다고. 그러면 광주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여도 야도 없습니다. 지역이 화합하고 정치권도 싸우지 말고 화합해서 국가 정치를 이렇게 화합해서 국가를 갖다가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런 소리 하기에 딱 알맞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말은 발안이라는 걸 원포인트 이 개헌을 하지만 실제로 이 심판이라는 효과가 확 떨어지면서 아니 둘이가 모여갖고 여야가 개헌한다면서 그런데 무슨 총선에서 심판을 한쪽은 심판하지 않고 한쪽은 둘이 개헌한다고 하면 이 선거가 심판 선거가 되겠습니까? 심판은 카니와 진짜 이런 것보다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그 개헌안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다는 것 자체도 저도 뭐 관심도 없고 보지도 제대로 못했지만 딱 하나 노욕입니다. 노욕. 그거 외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다 정치에서 이제 그만두고 집에 가야 할 사람들. 공천 뭐 선거 출마 안 한다든지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제 좌장 역할을 한 사람이 김무성 아닙니까? 김무성이가 왜 광주를 나가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물론 저는 한국당이 호남을 버려버리는 거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그러나 되죠. 지금 호남에 누가 맡으라기도 맡을 사람이 없어요. 현실은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일견 김무성이가 거기를 맡은다고 해서 그래도 거기 가서 뭔가 거기 이제 전남방지가 아버지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는 제일 유명한 오래된 기업이고 뭐 과거부터 호남에서 전남방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고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희생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나가는 걸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또 좋은 방면으로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그래도 문재인의 이 탄핵을 위해서 문재인의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 한 힘이라도 보태겠다. 그 호남에 가서 내가 거기에 뭐 비례대표 득표를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러면 좋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절대 그렇게만 순수하게 생각할 사람이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것과 관계없이 호남에 나가겠다는 것은 뭐냐. 거기 가서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러고 나면은 지금 본인은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선고 내지는 본인 스스로가 갈 데가 없죠. 아무데도. 말하자면 정치 안 하겠다고 해갖고 은퇴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남에 가서 그런 역할을 하면은 이번에 가서 전주에 나오든 여수에 나오든 떨어져도 좋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다시 정치를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서울이라든가 금방 또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총장이 엄란하게 하겠다 많이 잡아라 했으니까 바로 수도권이라든가 부산에 보궐선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명분이 딱 서죠. 나 호남에 가서 내가 장렬하게 전사했고 거기서 이렇게 과거에 5% 나오던 걸 이번에 10%로 만들었다. 정계 은퇴 번복용 번복으로 딱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릿속 내가 다 알아요. 난 뭐 김무성은 친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들어와도 이 사람도 그렇고 지금 정세균도 마찬가지인데 대권 꿈을 절대 포기를 못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약이라 정치 한번 시작한 사람은 선거 소리만 나오면 벌떡 자다가도 아프 병원에 있다가도 뛰어나와요. 선거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권 꿈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대권에 가려면 절대 지금 같은 선거에서는 갈 수가 없죠. 또 이미 명분도 잃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대권을 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개헌이야, 개헌. 개헌을 통해서 물론 뭐 그것이 직선제든 이원 집정제든 내각제든 또 다른 뭐 중국식의 어떤 그런 통치 방식이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이 노땅들 말하자면 주승용, 이종걸, 원혜영, 뭐 김무성 보니까 이주영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회에만 들어오고 빠지만 달고 있으면은 예를 들면 이원 집정제로 간다고 할 경우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는다 하더라도 수상은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권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에 다 입장과 처지가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리도 서로 한번 살 궁리를 해야지 여기서 그냥 죽으면 되겠냐? 지금 벌써 산에 가면 안 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헌론을 내놓는데 뭐 내 속이 빠르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무성이든 누구든 간에 지금 문재인하고 지금 심판을 위해서는 거기에다 모든 역량과 투쟁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예. 이거 김 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완전 김 빠지는 아니, 거죠. 가서 탄핵, 아니, 뭐, 개헌 뭐 얘기하고, 총선 끝나고 나면 이제. 여야 없이 뭐, 예. 개헌해가고 또 뭐 어떻게 달리되는 모양이네? 하면은 이게 투쟁력에 쏙 빠지는 거예요. 투표하고 싶은 의지가 그러니까 빠지죠. 이게 그래서 내가 딱 저는 그 얘기 듣고 노역이라는 거예요. 손학규 안 봤습니까? 나는 손학규 참 좋아하는 분이었고 네. 내 젊은 시절에 저런 분이 정말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졌었는데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참 포용력도 생기고 아량도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심도 생기리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고 내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나이가 들수록 편해보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남의 얘기는 절대 듣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어디 조그마한 모임에 회장만 하더라도 무슨 사적인 모임에 절대 안 내놓습니다. 끝까지 안 내놔요. 물러나라고 해도 잘 안 내놔요. 참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들도 정치에 대한 그 욕심, 노욕 때문에 이런 꼼수를 쓰는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혀 반응이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도 탓이냐 사람의 탓이냐 이렇게 뭐 논란도 많고 또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정말 한번 바꿔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대 변화라든가 또 지금과 같이로 제4차 산업시대에 맞는 그런 쪽에서 꼭 무슨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도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갖는 사람은 많지만 이런 식의 꼼수 정치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한다. 거기에 넘어갈 우리 국민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일반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얘기 그거 잘 그렇죠. 못해요. 또 이런 걸 파악을 못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정치부 기자를 11대부터 기자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뻔한 것이 내가 딱 보니까 알겠어요. 딱 그러니까 나오죠. 근데 일반 답이 신문 나와요.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보도를 한 10군데 이상 했던데 이 일에 해설을 달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래서 이거 정말로 문제다. 그래서 근데 참 희한한 거는 한국당의 입장에서 진짜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밖에 뺏고 있는 총선은 문재인 심판 선거다. 또 심판에서 지금 문재인의 그 울산 선거 공작 개입이 드러나면 탄핵을 해야 되겠다. 공수처도 선거 승리해서 무효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다 하면 김무성 의원이나 은퇴한 사람이 저렇게 한다면 아니 당에서 그 사람들은 당론하고 관계없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총선에 반문재인 반민주당 이런 어떤 이 의견들이 모이도록 만드는데 뒤에서 죄를 뿌렸다. 자, 저 사람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뭐 당에서 출당시켜야 한다. 뭐 이런 경고라도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했는데 당에서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이것도 정말 웃기는 거야. 그래서 짜고 치나? 뭐 저는 짜고 친다고는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김무성의 영향력이라는 게 지금 거의 없고 자기로서는 뭐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술수를 두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총선 이후를 보는 것이지 이번 사유로 총선에서 무슨 원포인트 개헌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총선이 끝나고 내년 5월 대선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개헌론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단초를 미리 만들어 놔야겠다 해갖고 지금 멀게 보고 수를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당 대표가 아니 땐 꿀뚝에 연기 나라고 1월 22일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꾸는 개헌을 하겠다고 말한 이후에 김무성이 또 이수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쭉쭉쭉 연기 지금 공관위원장도 대표적인 여권의 개헌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이 야권의 개헌론자인데 그러면 이게 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당론으로라도 한번 채택해서 우리는 이번 총선에 분명히 문재인을 심판한다 해야지. 아니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둘이 딜쳐서 개헌한다면 이게 선거가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결단하고 했는데 그 이전에 보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 때 1단짜리로 났습니다만 하도 기자회견 네, 같지가 그렇죠. 않으니까 네. 언론에서 취급도 안 해줬어요. 네. 그런데 그때 보면은 종로 그 얘기도 못해. 또 이상한 그 무슨 영수회담 제의 같은 걸 하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무성 쪽이라든가 아니 뭐 김무성이 꼭 했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 참모진들이 그런 쪽에서 주도권을 잡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정신을 바짝 차린 것 같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종로 출마 선언하고 정면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최종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대로 지금 판단을 했다고 저는 봐요. 일단은 그건 지켜봐야 할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당내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기사를 말하자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겠나. 다만 제가 분명히 이제 아직은 통합신당이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하고 이제 통합신당이 출범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야 간에 뭐 여야라는 게 이제 통합신당과 민주당이지만 이제 이 정책 공약들을 내놓기 시작할 겁니다. 나름대로 다 비장한 카드를 만들었을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마 국민들이 깜짝 놀랄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요. 그 중에 하나가 개헌론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까지 쭉 개헌 얘기들을 많이 해왔고 대통령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한다면 자기가 하겠다고. 낸 것은 그동안 거부당했지만 자기는 얼마든지 국회가 발의한다면 그거는 이제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도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공약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결로 우리는 이거다. 개헌에. 또 민주당도 내놓을 거예요. 그런 것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 심판을 거쳐서 걸러지고 그것이 근데 지금 어떤 여론으로 형성이 된다면은 뭐 개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당이 4월 총선에 개헌을 내놓고 그럼 문재인 심판이고 탄핵이고 적어도 문재인 정권의 3년에 대한 심판이 딱 물 건너 가는 건데 선거가 되겠냐는 거죠. 왜? 내가 이기도 개헌하고 네가 이기도 개헌하면 이게 야당이 도대체 정체성이 어디로 가버리겠냐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게 뭐 주요한 이슈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4월 총선에서. 그러나 이런 개헌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국민적 관심사고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무슨 개헌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뭐 개헌에 대해서는 뭐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논의를 해보겠다든가 뭔가 개헌과 관련한 정책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제일 앞장 세워서 우리가 선거가 끝나면 이렇게 개헌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건 본질에 벗어나 버린 거고 이 선거의 본질은 야당 입장에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 심판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이런 상태로 이런 독재 정권으로 그러니까 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라도 황교안은 자기가 했던 기자회견의 개헌 말을 내가 정신이 새까락 돌아서 그 말을 잘못했거나 참모한테 쏘갔다거나 하고 사과하고 가야지. 저는 황교안이 개헌을 철회 안 하면 종로에 가서 낙선운동을 할 겁니다. 내가 분명히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오늘도 몇 차례 이야기했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 방송을 황 참모들이 들으면 지금 그 말을 해서는 총선을 이길 수 없다. 전부 통합시켜갖고 개헌 갖고 가려고 다 통합해가 그냥 개헌으로 잡아먹으라고 던지려고 통합했냐. 이걸 내가 묻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정치인이든 전부 다가 입장을 조선동아도 입장을 밝혀라. 그래서 선명하게 하자. 이 이야기를 내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은 틀림없이 개헌 문제에 대한 어떤 카드 던질 거라고 카드를 던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 거고 한국당의 전략가들은 어떤 안을 내놓을지를 모르겠어요. 개헌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뭉개버릴 수도 있고 그건 총선 이후 심판을 받고 나서 이 얘기지 무슨 심판도 전에 개헌 얘기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총선 이후 무슨 어떤 방향으로 개헌 논의가 된다면은 자기들도 뭐 어떻게 하겠다 이제 국회에서 뭐 개헌특위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내놓을 수도 있지.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개헌 논의 부각이 돼서 그게 쟁점화되고 그것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은 이번 총선에서는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런 정도는 저도 똑같은 생각. 그런 정도는 우리 같은 사람도 선거를 안 해본 사람도 다 아는데 거기에 그래도 선거를 많이 치른 또 전략가들도 있는데 그걸 개헌론을 가지고 이렇게 부상시키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아마
김무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현실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영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또 그게 또 논란이 되니까 무시 전략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 김무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역의 결과입니다. 그 개헌 지금 느닷없이 들고 나온 것은. 정계 은퇴하려면 깨끗이 집에 가지 뭘 그래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개헌까지 해갖고 더 오래 해먹으려고 하는지 참 기가 찹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